장은정 선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 나는 김포 제1고등학교 선임입니다. 고전문학 감상 시간에 이규보의 슬견서를 학생들한테 읽었는데 이 슬견서라는 글의 가치가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슬견서 보면은 개를 막 때려잡는 사람 보고 슬프다 그랬더니 그것 말고 너는 옷에 있는 이를 잡아서 막 불에 태우면서 뭐 생명 다 같은 생명인데 왜 개는 슬퍼하면서 이는 막 잡냐 이런 얘기를 해서 생명의 어떤 그 평등함, 모든 생명의 소중함 뭐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아니 개하고 몸에 있는 이하고 어떻게 같아요? 근데 이건 목이 더 작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즘 애들한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설 보면 일단 현대어 번역인데 현대어 같지 않는 조선시대 말 같은 번역을 약간 이게 좀 너무 옛날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교과서에 나오는 설, 문제집에 나오는 설, 애들한테 넣어서 이제 가르치는데 딱 제가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보고 모르는 게 꽤 있었어요, 교과서에. 작년에 가르치는 설도 우리 문학교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2학년 문학을 가르치는데 무슨 설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사실 제가 딱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사님 지도서를 봤죠. 그랬더니 이 얘기구나 하고 수업 시간에 가서는 원래 아는 척하면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시험 문제도 내고. 교사인 저도 그 설에 나오는 옛날 비유와 옛날 말투로 된 글을 봤을 때 와닿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닿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안다는 건 사실 대학 때 배웠거나 이 내용의 글에 이런 주제야라는 비평글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 상태 때문에 아는 거지만 학생들은 소화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게 이규보 산문집이나 어떤 설을 쓴 사람의 설들이 쫙 모여있는 한 100쪽 정도 되는 글을 읽으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맥락이 생겨서 그 설을 읽으면 그 의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런저런 글, 문제집 이런저런 글 사이에 갑자기 어떤 설이 딱 나오고 이런 교훈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 흐름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안 와닿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하고 개하고 그러니까 멍멍이 개하고 몸에 있는 이하고 생명이 똑같이 고귀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 고려 시대에도 동의를 못 얻지 않았을까? 동네 사람 중에서 우리 이규모 선생님 무리하신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애들이 공감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안 되는 글들이 있고 그런데요. 고전을 가르칠 때 뜻대로 안 될 때 그건 그냥 주입식 강의식으로 가르치고 선생님이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공감이 안 되면 사실 그런 뜻이라는데 사실 나도 조금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똑같이 고귀하다는 얘기는 이 슬견선 말고 이 가치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다른 글을 갖고 와서 선생님을 공감시키는 글, 선생님을 매혹시킨 같은 주제의 글을 갖고 와서 그걸 나눠주고 수업을 하시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얘기를 하시면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고전이어도 교육자를 선택해서 요즘 애들에게 CR도 안 먹히면 유명한 글도 다시 검토하자. 유명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면 일단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공감은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물론 되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는 다른 읽을 거를 갖고 와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선혜 선임, 양촌중학교 박선혜 선임의 질문입니다. 반 전체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혔을 때 반 전체에 같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치는 책으로 하면 반 전체에 같은 책을 읽혀도 성공합니다. 쉽고 학생을 매혹시키는 책으로 해야지만 성공합니다. 반 전체에 같은 책을 읽었는데 최인훈의 광장, 조세인 난장이에 쏘아올린 작은 거,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으로 하면 파멸적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것의 착각. 요즘에 김승섭 선생인가요? 의사 선생님인데 사회문제 연구하셔서 아픈 것도 서러워서 제목이 또 좀 틀리네요. 네, 이런 책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 그런 책은 발췌 독서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책인데 상위권이 소화할 책을 아이들에게 다 읽히고 싶을 때는 20쪽 정도를 타이핑해서 그걸 한두 시간 동안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활동하고 강의하는 걸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책 한 권으로 반전체 아이들한테 읽힐 때는 쉽고 아이들을 홀딱 넘기는 책. 쉽지만 뭔가 조금 탐구하고 해석할 맛이 있는 책. 그래야 아이들이 살살살살 이제 빠져들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고전소설로 적합한, 고전소설로 반전체 아이들 전체에게 같이 읽을 책으로 적합한 책. 선생님, 없습니다. 중학생들한테 고전소설, 조선시대 소설로 반전체 아이들한테 같이 읽으면 뭐 운영전이나 홍길동전이나 뭐 인격전전은 아니고 임경업전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다 안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 임경업전, 뭐 박시전 이런 게 고급 글쓰기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담 소설들이. 그래서 그런 그 당시 오락소설, 대중소설이었는데 이런 걸로 같이 읽는 게 저는 조금 다른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저의 답은 고전소설로 반전체 같은 책을 읽힌 건 신중해야 된다. 이게 제 주관적 답변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관련 요즘 저의 고민을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고민은 첫 번째는 윤리적 독서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2015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교실에서 이게 실행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훌륭한 책을 읽고서 다양한 감상이 아니라 어떤 윤리의 섬을 넘나드는 비도덕적인 이런 감상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는 뭐 논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읽어보면 옛 인류의 스승들도 늘 했던 고민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훌륭하구나, 너는 꽝이구나, 너는 절반쯤 가면 좀 더 가야 된다. 이런 계속 대화형으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어떻게 제자가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걸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보는데 아주 고전적인 공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그 현대 독서교 연구들이 아직 파고들지 않았고 그런 문제 상황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독서교육 연구들이 좋은 책을 읽고 비윤리적인 감상, 비윤리적인 의미 구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지도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탐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다음 교육과정이 어떻게 한 권 읽기를 더 발전시켜서 담을지 이런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인천 숭이동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 이일용 선생님이 세상을 뜨셨고 그 마지막 작업이 인천 숭이동 성당이었거든요. 제가 그 전날 전남 목포의 마리아화회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룻밤 묵고 새벽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김명희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인천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차를 타고 와가지고 1시간이 떴어요, 중간에. 그래서 용산역에 있는 작은 종로수적 책방에 가서 책을 보는데 되게 저에게는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이었어요, 일본 사람. 경영 컨설턴트, 기업인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사람이 쓴 컨설팅 책이었는데 그게 있어서 우연히 집어들어 봤는데 어떤 자기 후배가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거예요, 직장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고 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가 물었는데 이 컨설턴트가 일본에서 잘 나가는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날마다 시를 한 편씩 읽으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기업인이 황당해 했답니다. 아니, 내 기업인이고 회사원인데 내 일을 잘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한 편씩 시를 읽으라니까 선생님 도대체 웬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언제 읽어봤냐고 물어봤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주제 적어주고 이렇게 받아준 거 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 보고 생전 읽은 적이 없었죠. 제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밑줄 긋기 분석적 수업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컨트롤 C, V구나. 많이 뺏긴 줄 알았지만 이것도 뺏겼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랑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분석적 수업 주제 받아 적은 다음에 이 사람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집을. 그래서 너 읽어봐라. 딱 두 달만 읽고 나한테 다시 와봐라. 이 사람이 2달을 읽고 자기한테 새로 왔대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그윽한 품격이 생겼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기가 생각해도 날마다 시를 한 편씩 읽으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게 달라진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읽기의 힘, 이게 경영 컨설턴트가 회사원이나 기업인의 상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 드렸는가 하면은요, 시집 한 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중학교 성취 교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문학 성취 기준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시를 잘 읽고 잘 소화하고 잘 향유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분석해서 깨알같이 쪼개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좋고요. 그러나 시집 한 권을 읽고 이야기 나눠본다. 이런 식의 성취 기준이 중학교에 하나 있으면 중학교 학생들이 맨날 무슨 비유법, 뭐 국어교사 카톡방에도 맨날 이게 무슨 비유법인가 이렇게 과하게 좀 올라오는데 절대 비유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절충형 인생이기 때문에 비유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집 한 권에 읽고 이야기 나눠본다는 성취 기준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요즘 제가 독서교육과 관련돼서 하는 고민입니다. 다음 교육과정에 어떤 식의 한 번 읽기 성취 기준을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유진 선임 중학교 3학년 한 반에 한 권 같은 책 읽기로 완득이로 했는데 잘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완득이가 잘된 경험인 이유는 이게 주인공이 일단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약간 형편이 어려운 애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인물을 애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인물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물. 그때 사람은 그 주인공이 약간 이제 동일시하고 잘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런 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소영 선임 원종고등학교입니다. 고3 교실에서 수능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데 글을 해석하고 이제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좀 다른 거를 해볼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고3 교실에서 독서 수업하려면 선생님 구술평가 하십시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고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그냥 책 읽기 시간을 갖고 읽으세요. 남은 시간 문제집 풀고 기존에 해오던 수업 방식대로 나머지는 계속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 빼서 그걸 쭉 책을 읽으십시오. 한 달에 읽고요. 그 다음 한 달 읽은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를 빼서 구술평가 하십시오, 선생님. 애들은 계속 책 읽으라고 한 다음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질문 10개 만들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중에 2개 뽑은 거 갖고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당 1분씩 얘기하고 하나당 5점, 5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선생님. 아주 단순하게 읽고 그냥 와서 1대1로 평가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단순한 형태의 구술평가 요거 제가 제안해 드리고요. 또 하나 선생님 낭독평가를 해도 됩니다. 낭독평가는 초등학교 독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책을 제대로 읽는다?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해도 됩니다. 심지어 선생님 대학에서 해도 됩니다. 자기가 책을 읽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한쪽을 읽고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아이가 책을 어느 정도로 소화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사람이 소리가 다듬어집니다. 아이가 취직하거나 대학에 갈 거라면 말소리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수행평가 10점 낭독을 하려면 일단 자기한테 와닿는 부분을 읽어 얘가 잘 읽힙니다. 와닿는 부분을 찾습니다. 거기서 일단 읽기 공부가 되고 독서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그 아이에게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게 됩니다. 제가 올해 있는 학교에서 구술평가를 몇 과목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반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술평가와 그 지식 내용을 외워서 쓰는 평가, 쓰기 평가가 어떻게 부담이 다르니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부담은 비슷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부담이 비슷하면 그러면 어떤 지식 내용을 세계지리나 과학이나 이런 데서 구술평가를 했거든요. 수학 시간도 하고. 그럼 그런 지식을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야? 개인적으로 구술평가하고 그 지식을 외워서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우리 반에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애랑 1등 하는 애랑 불러서 따로따로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구술평가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이유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쓰기는 외워서 막 쓰면 된답니다. 지리 내용이나 수학 내용을. 근데 구술평가는 그 내용을 소화하지 않으면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귀로 듣잖아요. 그게 공부가 많이 되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 반 1등 하는 여자애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낭독평가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그게 아이에게 되게 좋고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술평가 그 다음에 또 낭독평가 이걸 각각 10점으로 하면 저는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는 한 권 전체 읽기 힘들 때는 발췌 독서를 하십시오, 선생님. 수업 시간에 2시간 읽고 그 다음에 2시간 구술평가하고 그다음에 2시간 읽고 1시간 연습시키고 2시간 낭독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다영 선임, 호계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 권 읽기를 하는데 서평 쓰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수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대화를 활발히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면 대화가 활발해집니다. 저도 책 주고 대화하기를 책 대화하기를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 시작하고 한 5년 정도는 질문을 줘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책을 읽고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 좀 하라고 하면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만들어 봐. 만든 걸 검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시간 얘기를 다 합니다. 애들이 왜 그럴까? 애들이 못해서 그럴까 했는데 돌아보면 못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되게 짧게 답이 나오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짧게 대화하고 끝나는 겁니다. 조금 길게 나올 만한 질문들을 교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10개 정도 만들어주면 되고요. 한번 소설에 대한 질문, 시집에 대한 질문, 인문사회과학 책에 대한 질문을 만들면 선생님의 교직생활 전체 동안 그 질문을 계속 울고먹으면서 쓰는 겁니다. 1학년 때 내가 가르친 아이들한테 써먹었던 질문 1학년 2학기도 똑같이 써먹는 거고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6년 전체 같은 질문을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럼 인생 전체에서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게 선생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책 만들고 어떤 책에다 제가 질문 10개를 만들잖아요. 제가 공부한 모든 제 공부를 쏟아내서 질문을 이제 만듭니다. 처음에 만들면 한 17개, 8개 나오게 되는데요. 17, 8개를 다 쓰면 수업이 늘어지고 이야기 흐름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압축합니다. 압축할 때 너무 아깝습니다. 요리조리 쓰고 적당히 이제 내용 배열을 하면서 이제 10개 정도를 압축해서 제시하고 그 질문 10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꾸지라는 책을 이제 쓰고, 지지난번 함께하는 국어교육인가요? 서울 국어교사 모임의 고수 모임 선생님들이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하시는데, 질문 만들기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쑥쑥쑥쑥 멀쩡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아직 그 능력을 제가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질문 만들기 그걸 공부하시고 한 가지만 바꾸기 뭐 이런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 몸에 익히셔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처음 질문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 모든 하나 10가지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선생님은 남이 만들어 온 질문을 가져다 쓰는 것도 훌륭합니다. 우리가 교과서 쓰는 것도 남이 만들어 온 학습자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 질문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써도 됩니다. 책 목록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써도 됩니다. 원래 자기가 만든 거 갖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질문 만들고 아이들이 만약 4명 모둠이라면 10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이 1번부터 3번까지 3개의 질문의 사회자가 되고 두 번째 학생이 4번부터 6번까지 3개의 질문의 사회자가 돼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7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 번째 학생이 뭐냐 하면 사회자가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 하면 와 그래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자 이렇게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이 애들이 모둠이 돌아갑니다. 질문 10개를 주고 4명 아이들은 역할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고 바람잡이 하나 세워 놓고 돌아가면서 사회 보게 해 놓고 이렇게 해야 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다영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 중에 6시간을 책 읽기 시간으로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나 6시간 정도 책을 읽고요. 그러나 잘 못하시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매시간 30분 읽고 5분 읽기를 쓰고 10분간 모든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면 너무 힘들죠. 매시간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탈출하고 싶어집니다. 여학생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맨날 5분 읽기 쓰는 것도 남자아이들이 힘든데 그러니까 저희 물고방 모임에서 선생님들 책 읽기 시간을 하면 여성 선생님들은 4시간 이렇게 쓰게 하세요. 그리고 남성 선생님들은 좀 4시간 아무것도 안 쓰고 읽기만 시키세요. 그리고 남성 선생님 중에서도 뭘 쓰게 하는 사람은 여성성이 굉장히 깊은 그 훌륭한 남자 선생님들만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남성성이 강한 남성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4시간 읽고 쓰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실무적으로. 전 생각만 해도 4시간 읽고 뭐 쓰려고 그러면 너무 상상만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몇 시간 읽고 5분간 쓰고 10분간 대화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학생이 극기를 해야죠. 저 같은 학생이면. 선생님이니까 제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너무 힘든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선생님이 좀 바라보시면 잘하는 표정도 좀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저라면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한 2시간 읽고 15분, 2시간 읽고 10분 대화하기로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2시간은 그냥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 번째 시간에 조금 읽고 10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4시간 대화하기 안 시키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몇 시간 시키면 대화 함부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2번째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는 독서 일지 쓰기하고 서평 쓰기 2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보통 잘함, 못함, 그 다음 잘함 중에 아주 잘함, 못함 중에 아주 못함 해서 3등급으로 일단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양끝에서 하나씩 뽑아서 5등급으로 평가하는 이 체제. 굉장히 이제 좋고 안정적입니다. 많이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정다영자에서 고민하는 건 이게 내 인상평가가 아닌가. 내가 뭔가 딱 보고 보통 잘함, 못함, 아주 잘함, 아주 못함은 구분을 하는데, 이 속에 있는 나의 기준, 교사의 기준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저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교사가 직관적으로 인상 비평을 할 때 뭔가 있습니다. 이걸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어렵죠. 근데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하자고 주장하셔가지고 늘 이런 걸 우리 보고 조금씩 하게 하는 게 구본희 선임의 어제 강의 같은 거였죠. 제가 쓰는 평가 기준을 일단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중에 생각이 안 나실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은 정확한가, 비문이 없는가 뭐 이런 거죠. 구성은 안정적인가, 자기 삶, 자기 경험 이야기가 나왔는가, 세상 일과 책 내용을 연관했는가, 주장 또는 판단할 때 증명하는가, 사례를 제시했을 때 참신한가, 식상한가, 그리고 글 전체 서평의 마지막 3줄이 매력적인가. 이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글 마지막 글은 3줄, 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글은. 제일 독자들이 오래 보는 게 마지막 3줄입니다. 어떤 글이든지. 그래서 저는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3줄을 굉장히 매력있게 다시 손봐라. 그게 네 글을 한 단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줄 내가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썼으면 이 항목이 통과. 신경을 안 썼으면 안 통과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목과 소제목이 매력 있는가. 제가 제 학생들이 쓴 자료를 제가 다른 분한테 보여드리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목과 소제목을 잘 지었어 이렇게 묻는데 제가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과 소제목이 매력 있는가 하면 애들이 불이 끼고 이걸 애들이 이제 최종 보고서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재밌어집니다. 편집 양식을 맞추었는가, 말이 되는가. 이게 되게 웃기지만 제 핵심 기능입니다. 말이 되는가.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차원에서 이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거나 중언부언을 하거나 막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식상하지 않고 뻔하지 않는가, 상투적이지 않는가, 상투성이 극복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들 글 쓴 거 보면 이 상투성 극복이 모든 그 예술이 또는 사유, 지적 활동에서 상투성 극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대략 이런 것들을 저는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상투성 극복, 이걸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 때로 제가 작년에 가르칠 때 이과 1등하는 남자애가 너무 이 말을 힘들어했습니다. 상투성 극복. 그 전년도 1등 안에는 엄청 남자애가 잘 알아더니 희한하게 작년 1등 안에는 걔가 상투성에 좀 쩔어 있는 애여가지고 하기만 하면 상투성이고 제가 상투적인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계속 저한테 다시 글을 써왔는데 그 패턴화된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계속 극복이 안 됐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애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극복이 안 된 걸 보고 극복이 됐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나중에 들어가면서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상투성 극복하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예술에서 상투성 극복 이렇게 검색어로 검색해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 가르치면 애가 못 알아듣는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좌절을 겪는 게 그 시점에서 그 학생의 배움입니다. 김도희 선임, 인천 중상중학교 선임이십니다. 학급 간 수준 차이가 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수준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학생들도 있고 함께 있답니다. 이럴 때는 다양한 책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용 책, 중학생용 책,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책을 같이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책을 골라서 읽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급 간 학생 수준 차이가 되게 클 때, 학급 안에서 수준이 클 때, 책 목록을 좀 펼쳐놓고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모듬 독서 수행평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들 간의 수준도 클 거거든요. 학급 간 수준이 클 뿐 아니라 학급 안에서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4명 정도씩 묶어가지고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아이한테 좀 물어가면서 책을 읽게 해야지만 정상적인 책 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책 읽기, 무슨 말인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깊이 있는 책 읽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책 읽기가 돼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동료 협의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3명의 교사가 함께 가르치십니다. 기억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은 서평 쓰기를 하자 하고, 두 번째 선생님은 독서 신문을 하자 하고, 세 번째 선생님은 둘 다 하자고 이제 한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김도희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두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씩 하고, 선생님은 둘 다 하고 싶고, 뭐 이럴 때, 선생님 둘 다 하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평이나 독서신문이나 개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협력 활동을 하나 넣는 게 필요합니다. 왜 넣는 게 필요한가 하면 선생님 학교는 학생 수준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협력 활동이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도 인간 이해 측면에서 좋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는 잘하는 애 함께 있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듬 독서 구술평가를 넣어서 이 모듬 독서 구술평가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 대화가 진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평 쓰기 또는 독서신문 만들기를 하면 좀 이제 괜찮은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서평과 독서신문 중에 왜 하나만 골라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 구술평가를 제시해서 그거를 다른 선생님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하면서 이것까지 제시하자고 하면 많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제안이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동료의 협의가 되려면 김영란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영란법이 비싼 거 먹을 거 사주지 말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왜 그 법이 생겼겠습니까? 비싼 먹을 걸 주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걸 비싼 걸 사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세상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 법이 제정된 거에 깊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꾸자꾸 좋은 걸 사서 드려야 됩니다. 5만 원 이내 걸로 하고요. 웅진 주스 이런 거 사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 은근 입맛이 고급이에요. 생협 주스, 생협 유기농 두유, 뭐 이런 거 초록마을 이런 거 사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자꾸 좋은 걸 사서 먹이십시오. 그리고 굳은 일이 있을 때 약간 조금 더 일을 하시죠. 30% 정도. 그러면 동료들이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언젠가 얘가 부탁하면 뭔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해주게 됩니다.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조금만 빈정상하고 조금만 자기 흐름을 놓치면 안 합니다. 그런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꾸 먹을 걸 사주고 조금 굳은 일을 더해가지고 인심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야 선생님 뜻대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김도희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군요. 3가지씩이나 질문을 엄청 잘 써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답하겠습니다. 선생님, 끝나는 시간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네. 매 시간 3줄 이상의 감상평을 쓰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매 시간 책 읽기 시간에 몇 시간 읽고 3줄 이상의 감상평을 쓰는데 김도희 선생님께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괜히 책 읽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닐까. 이거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제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매 시간 3줄 쓰지 마십시오. 더구나 선생님, 이 쓰는 게 더 왜 안 좋은가 하면 감상을 3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 남학생들에게 감상을 써라고 하면 애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감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소화가 안 됩니다. 남자들한테. 책을 읽고 쓰는 감상. 감상이 좀 무슨 뜻이야? 남자들은 남학생들에게 감상을 써라. 또 느낀 점을 써라. 못 씁니다, 선생님. 한 5살 정도는 어려진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여선생님들께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남학생들에게 느낌, 감상 2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패합니다, 학습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남자애들이 실패하는데 그렇게 남학생들을 실패시켜놓고 남자애들은 글을 못 쓰는가? 이렇게 성차별적인, 남성 현음적인 판단의 근거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평소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시원찮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성장시켜주고 성공시켜줘야 되는 책임이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감상, 느낌 쓰라고 하면 남자들 다 실패합니다. 뭘 쓰라고 해야 되냐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왠지 눈에 와닿는 세 문장, 중요해 보이는 세 문장 그거 그냥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서울님. 네. 남자들에게 감상스러우면 다 감동 깊어요. 나쁜 놈이에요. 좋았어요. 이렇게 되고 그걸 보면 지진하든가 이 자식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게 됩니다. 교사로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교사로서 매너리즘,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떻게 하는지 수업과 업무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셨답니다. 선생님,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진단을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말로는 원인이 여러 가지여서 제 답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대충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이 빠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사가 요즘에 학교 업무 노동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저는 학교 일을 할 때 온갖 뼈를 써서 쉽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야,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업무 처리를 해도 죽을 것 같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 7개쯤 업무를 끝내면 또 5개가 메신저가 오나.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니터도 30인치짜리 큰 거 사다 놓고 진짜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밀려올 때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이 빠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럴 때 뭐 공진단 이런 거 먹으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약발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재미없고 이럴 때 선생님 집을 나와가지고 보름 정도 어딜 떠나십시오. 근데 결혼해서 어린 애가 있으면 이게 안 되죠 또. 그래서 선생님 혼자 만약 살고 아직 미혼이거나 또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거나 이러면 남은 방학 기간 동안 보름 동안 선생님 떠나세요. 부산이나 이런 데 어디 강원도 영월이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코스 다니지 말고 그냥 거기 죽치고 있으면서 동네 이렇게 동네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계속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동네 사람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게 컵밥도 먹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걸어다니세요. 그러면서 이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거 보러 다니지 마세요, 선생님. 계속 자고 먹고 웹툰이나 보고 굴러다니고 편의점에서 컵밥 먹고 동네 가서 메밀국수 사 먹고 콩국수 먹고 또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유유자적 페인처럼 한 보름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영혼의 목소리가 안에서 올라옵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약간 안에 분노가 쌓였을 때 수업 업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축을 좀 해놔서 적금 통장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1년 무급휴직을 하십시오. 선생님. 자녀가 있고 있어서 어딘가 떠날 수 없을 때 남편도 있고 또는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어서 내가 뜰 수 없을 때 애는 어려서 갈 수 없을 때 선생님 적금 통장 하나 과감히 깨십시오. 3천 정도 없어집니다. 1년 무급휴직하면. 3천 정도 날리면서 좀 괜찮습니다. 어차피 번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적금 통장을 날리고 1년을 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있으십시오. 뭐 배우러 다녀도 됩니다. 뭐 배우러 남 가르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재충전이 됩니다. 너무 많이 배우러 다니지 일주일에 2개 이상 배우지는 말고 유유선님의 나라 유유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내는 은유선님이군요. 은유선님의 글쓰기 강좌를 들으러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확 갔다 온다든지 뭐 한 2달 가야겠네요. 보름씩 격리되려면 그렇게 이제 갔다 오든지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어디 크로아티아 이런 멀리 떠가지고 갔다가 2달 만에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2달 정도 떴다 오는 게 배우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학교 수업 업무 하기 싫죠. 나중에 가정도 지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달 정도 어디 갔다 오는 것이 내 집안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주변에 생기가 좀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십시오. 선생님. 이게 나이대에 동시에 10살 넘어가는 시대에 친구들이 일제히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30이 넘어서 사람 한 픽 가고 40이 접어들 때 있잖아요. 친구들 다 비실비실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시운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넘치고 뭔가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얹혀서 그 사람들 다니는 뭐 트레바리 같이 돈 내고 다니는 책몽이라도 어울리든지 어디 뭔가 잘 사는 거죠. 아니면 동네 요즘 인문학 서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인문학 서점에 거기 책모임 같은 데 어울리십시오. 좋은 생기가 있고 좋은 삶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면 거기서 기운을 또 사람에게서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벌써 분위기 보니까 어디 건강진단 이런 데는 부자 마케팅하는 고급 건강진단 100만 원, 300만 원짜리 다 받아보신 것 같은데 그런 진단들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약간 정신적이고 마음의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약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사람에게 지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수현 선임, 태랑중학교. 온라인 구술평가를 제가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구술평가는 대빵 쉽습니다. 일단 구술평가 문제를 미리 알려줍니다. 구술평가 읽기 전에 책을 2시간에서 4시간 읽으면 됩니다. 일단 2시간만 읽으면 됩니다. 발췌 독서를 하고도 구술평가 할 수도 있거든요. 2시간을 읽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상태에서 10개의 구술평가 문제를 주고 답세 칸을 5줄씩 만들어 놓습니다. 1시간을 빼서 온라인 상태에서 애들 답을 다 수기해야 됩니다. 그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모둠 소외실을 나눠가지고 구술평가 문제 2개 뽑아서 얘기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모둠장들을 불러서 이 설명서를 나눠주고 구술평가를 알려주고 2개씩 뽑아서 자기 다음번 애한테 묻게 하십시오. 인터넷에서 할 때는. 자기가 뽑은 문제를 자기 다음번한테 물으면 걔가 이제 답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시간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이제 시간을 잡거나 실시간이면 곧바로 그때 해도 되고, 단방형 수업이라면 애들별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작년에 저는 1학기 때는 원격으로 구술평가를 하고, 2학기 때는 제가 고2 수업이 저희는 전면등교에서 2학기 때는 현실에서 구술평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아이들이 2학기 때 뭐라고 그랬냐면 1학기 때처럼 원격으로 구술평가하면 더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깜짝 놀라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왜 원격이 더 하기 좋았어? 그랬더니 애들이 원격이 훨씬 편하고 더 좋았어요.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전부 10시, 9시, 7시, 11시 이렇게 저랑 시간 잡아서 이제 구술평가를 했는데 그게 훨씬 아이들이 더 편안해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따로 약속 시간을 잡아서 저녁 때 아이들하고 구술평가를 하니까 사실 저도 더 편했어요. 낮 시간에 좀 졸릴 때 하는 것보단 저녁 때 애들이 뭐 일찍 한 애도 있지만 저녁 때 학원 갔다 와서 뭐 10시나 10시 반에 구술평가하니까 이상하게 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편안하고 과자도 좀 먹으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술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현실보다 더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잘 참여합니다. 올해도 저 원격에서 신앙송 구술평가, 신앙송도 이걸로 원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안 펴는 아이, 수업 시간에 책을 안 펴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있죠. 선생님, 그 애는 평소에 교과서도 안 핍니다. 교과서를 피라고 하면 피지만 선생님 필기를 안 적죠. 검사할 때만 적죠. 돌아서면 안 적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 독서 활동만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독서 활동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고 애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의 책임이다. 애 책임이다. 이렇게 관점 정립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걔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그 변화가 있게 되고요. 뭐 수업 방법, 기법 몇 가지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는 책을 읽히려면 중학생이면 까칠한 재석이, 별을 보내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구성의 빨간 책, 남학생용, 여학생용 이런 책들이 이제 좀 이제 먹히는 책들이고요. 물고방 누리집에 가면 물고방 선생님들의 책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웬만한 중학생은 잘 읽는 책 목록, 그 엑셀 칸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있는 책을 한 10권 정도 준비했다가 그 아이들한테 골라서 읽으라 부르면 조금 읽게 될 겁니다. 1시간 내내 읽지는 않고 한 반 정도 읽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자면 모른 척 하십시오. 그리고 초장부터 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 한 15분 정도 자고 남은 15분은 그럼 읽어. 이렇게 졸리면 자. 한 15분은 자고 와. 그 다음에 남은 20분 동안 읽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좀 반 정도는 읽겠다고 하고 반 정도는 또 읽습니다. 그런 정도로 애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원격 줌 소외실. 네, 아까 얘기한 거에 답이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정경미 선임. 남은 시간이 9분이고요. 지금부터 선생님 질문들은 제가 좀 더 짧게 답을 하겠습니다. 정경미 선임 구서여중 선임입니다. 학생마다 책 읽는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학생마다 책 읽는 속도가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속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책을 2권씩, 한 사람마다 2권씩 들고 읽게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빨리 읽은 아이는 다음 책을 이제 조용히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권씩 책을 들고 있게 합니다. 그게 많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공동으로 선택한 책이 혹시 어려워서 독서를 실패하는 아이, 2번째 책에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15종의 책을 제가 제시할 때 저는 사실 2권을 골라서 사게 합니다. 읽는 책은 1권인데 그래서
하나는 어려운 책 골랐으면 하나는 쉬운 책을 고르고 내가 만약 쉬운 책을 골랐다면 하나는 어려운 책을 골라서 도전해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도 그 일리가 있는데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전체 아이들이 두 권씩 있잖아요. 자기 모둠이 두 권인데 그 두 권 후딱 다 읽어버린 애가 있잖아요. 다른 모든 책 빌려 읽으면 됩니다. 책이 굉장히 그 반에 여러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피로를 질문해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재미난 책인지 수업 시간에 책 읽을 시간은 충분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애들이 책 읽을 때 피로감,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굉장히 많은 과목에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책을 읽을 때 아유 그래 다 읽으니까 국어 시간에 읽는 것도 당연하지. 이 점은 좋은데 너무 여러 과목에서 읽어서 책 읽기가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매혹시키는 책이 아니면 애들이 피곤해하는데요. 학생들이 재밌게 읽는 책이면 또는 깨우침이 읽는 책이면 학생들이 여러 과목에서 읽어도 재밌어 합니다. 학생들이 피곤해한다는 건 뭔가 재미없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책을 읽는 과목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도 수업 시간에 책을 안 읽으면 다 교과서를 읽는 겁니다. 교과서를 모든 과목에서 읽는 것이 당연하듯이 모든 과목에서 책을 읽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책을 읽는데 재밌고 아이들이 매혹당하는 책이면 더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여러 과목에서 주는지 혹시 책 읽을 시간을 충분히 안 주고 막 몰아치듯이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이 책 읽기 수업 책을 읽고 지난 학기의 구술평가로 수행평가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의 책을 읽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수행평가를 무사히 치르긴 했지만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비언어적, 준어적 표현까지 완벽하면 S를 주었는데 화법 수업이 아닌 독서 수업인데 이런 화법적 요소까지 평가 기준 내용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거 교육과정 성취 기준 짤 때도 이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활동은 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독서 수업이면 읽고 독서 수업이면 독서 수행평가면 독서 수행평가를 구술평가로 하면 말하기 능력인데 독서 수행평가를 구술평가로 하면 당연히 나오죠. 독서 수행평가 글쓰기 평가로 하면 장문 성취 기준이 따라오는 거고요. 참 이걸 자연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분리한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독서와 장문, 독서와 글쓰기 이런 과목이 다음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날이 덥고 계속 하다 보니 기계도 이제 이런 일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끊어진 부분이 이 구술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구술평가는 민원이 제일 없는, 여러 수행평가 중에서 민원이 제일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서울중앙대 부속고등학교에 강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학교를 나오는데 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기 좋은 아파트가 뭐냐고 저를 초대한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게 한 채의 그 아파트 하나에 50억 이제 하는 타워팰리스라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타워팰리스 사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유미 선생님이 그 고3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구술평가를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작은 삼각대를 써서 전체 아이들에게 이게 하는 걸 녹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구술평가를 할 때 녹음이나 녹화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할 때 상황과 듣는 사람하고 상호작용,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하나도 화면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판단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하는데 박유민 선생님도 제가 한 얘기는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3학년 모든 반에서 단 한 명도 찾아와서 다시 영상을 보겠다는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되면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이제 구술평가를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구술평가 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술평가 때 찾아오는 아이가 저도 전교에 한 명 정도 있을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러죠. 애는 이제 잘해서 10점이다. 저는 열심히 했지만 10점까지는 안 되고 9점이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별로 이제 대화가 길게 갈 게 없습니다. 같은 대화를 놓고 평가자가 자기 주관으로 평가하는 거여서 금방 이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평가 기준은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의 전달력하고 그 다음에 말의 내용
두 가지 항목으로 구술평가를 평가하면 됩니다. 뭐 상대를 고려하면서 말하는가,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뭐 이런 게 말의 전달력에 대한 그 하위 기준이고요. 말의 내용은 질문에 맞게 답하는가, 주장 또는 판단하는데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가, 사례를 들었을 때는 뭐 참신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의 내용에 대한 그 것이죠. 네. 모든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정선희 성사중학교 선임이 물어보셨습니다. 정선희 선임께서는 남학생, 여학생 2명씩 성적 고려해서 짝 줄여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친한 아이들끼리 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아이들은 선임이 이렇게 하면 다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선임이 학생들 마음대로 이제 짜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선임이 짜주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 원래 아이들이 여러 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이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짜기가. 분류에 따라 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4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처럼 교사가 짜주는 거, 그 다음에 학생 마음대로 짜는 거, 그 다음에 절충형, 교사가 반, 학생이 반, 그 다음에 추첨,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 마음대로 짰을 때는 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성취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고요. 학생 마음대로 짰을 때는 마음 통하는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취가 나오고요. 단점은 두 반에 한 모든 꼴로 소외된 애들이 모인 되게 슬픈 모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슬픈 모둠은 교사가 2배, 3배, 4배, 5배 도와줘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학생 마음대로 짰을 때 빛과 그늘이고요. 세 번째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이면 7명 정도, 7개 모둠이면 7명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을 7명을 뽑아서 칠판 앞에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6명이군요. 6명을 세웁니다. 너희들은 똑똑하니까 같은 모둠으로 할 수 없어. 똑똑한 애들끼리 모이면 미움받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6명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애를 한 명씩 골라올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얘네들이 데리고 와서 6명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의자에 12명이 앉아있죠. 나머지 앉아있는 12명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둠에 가서 너 받아달라고 그래.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너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가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이제 되고 어떤 애는 또 넌 안 돼. 넌 우리랑 안 맞아. 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한테 오면 너 완전 망해. 너 딴 데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잘할게. 변했어. 이제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둠이 됩니다. 이것도 잘 될 것 같지만 단점이 있는 게요. 여학생 있는 교실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좀 부적절합니다. 남학생들은 거부당할 때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평생의 모욕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이게 까먹습니다. 남자애들이 좀. 와신상담 이런 거 들으셨죠?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왜 와신상담? 날마다 그 뭐 곰의 쓸개인가? 뭐 이걸 맨날 왜 먹었겠어요? 까먹기 때문에 걔가 먹은 겁니다. 날마다 안 하면 이게 초기화되기 때문에 분노 유지가 좀 안 됩니다. 남자애들이.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여자애들은 다음날 학교를 안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 있는 교실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여학생 없는 교실은 몇 % 되지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째는 추첨입니다. 추첨. 공부하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은 교실에서는 뽑기 하면 잘 됩니다. 모든 애들이 함께하고 싶은 착하고 능력도 좋은 애, 공부도 잘하는 애, 이런 애와 함께하고 싶은 행운, 그리고 성격도 못되고 공부도 안 하는 애, 이런 안 하고 싶은 애, 이 행운과 불행의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애들이 받아들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은 교실에서는 추첨으로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노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은 교실에서 추첨을 쓰면 반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에요. 노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은 교실에서는 교사가 짜주거나 애들 맘대로 짜는 게 좋습니다. 노는 애들끼리 모이면 호흡이 비슷해서 나름 뭔가를 해내기도 하고요. 또는 안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남이나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안 하는데 잔소리 안 들어서 괜찮고 다른 애들은 피해를 안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좀 그나마 피해가 적은, 이래서 이 추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 교사가 짜주기, 학생 마음대로 짜기, 그다음에 교사 반, 학생 반, 추첨. 이 중에서 선생님의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의 기질에 맞게 이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적합한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땐 선생님, 저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전 4가지 방법을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요. 손들어서 다수결로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릅니다. 모둠을 짜는 방법이. 그럼 모든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 번, 2번 투표합니다. 한 번은 4번 다 손들 수 있게 해서 1차 투표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뽑고요. 그다음에 2차 투표는 한 번만 들 수 있게 해서 뽑으면 이 투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애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둠 선정 방법으로 나오는
잡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문희 선임, 환경 주제 교과 융합 수업이 학교 2학기 수업 하도인데요. 다른 교과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교과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이 교과의 폭을 넓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전체 교직원 연수를 해야 됩니다. 외부 강사를 교직원 연수를 하고 모둠별로 해가지고 어떤 작은 자료를 읽고 책 대화하기나 구술평가, 모둠 독서 구술평가 실습 같은 걸 해서 선생님들끼리 말을 섞어야 됩니다. 내부인이 제안해서 잘 안 먹힙니다. 사람의 습성이 자기랑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왠지 우스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묘하게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가 있어서 잘 안 되고요. 외부 강사를 부르고 외부 강사가 훌륭하다는 막 이렇게 입소문을 이렇게 좀 사람을 현혹시키는 입소문을 내고 그다음에 간식 같은 것도 막 좋은 걸로 좀 깔아놓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이제 강의를 돌려서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약간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이렇게 가고요. 만약 내년에 하시려고 하면 11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 3월에 강의를 하면 이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한두 달 정도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실행을 안 하면 다시 초기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하영 지명고 선임입니다. 최저가 필요하지 않는 고3 수업으로 웹툰 읽기 제안해 주셨는데 진행해보신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수업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 책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3 독서 수업의 핵심은 숙제가 없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고3 2학기 수업은 오로지 읽고 재밌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긴 시간 하나하나 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